반갑습니다. 송갑용이라고 합니다. 제주에 골프 치러 왔어요. 골프 치러 왔는데 오기 전에 우리 안규미 육상이 꼭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특강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을 거예요. 보통 이런 센터에서 제가 못하고 호텔이나 컨벤션을 빌려서 하는데 방역 수칙 때문에 많으면 한 250명까지는 거리 두개 해가지고 오거든요. 쌈이 나요, 쌈. 나는 2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섰는데 왜 내 앞에서 잘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유세를 떨면서 사람을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푸념과 불평을 하는데 제가 하나 약속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강의가 되는데 지루하거나 좋을 틈이 없을 거예요. 조시는 분은 제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이 2시간이 여러분들의 20년을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평생을 책임져 드린다고 해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업은 이미 검증이 된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해왔던 어떤 다단계스러운 아니면 투자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업이 탄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죠?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강의의 눈높이를. 되도록 좀 편안하고 이해가 쉽도록. 왜?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또 암호화폐 사업을 그동안에 직접 간접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도 모르고 암호화폐를 손댄 사람들이 10이면 9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뭐 했던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투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쉽게끔 좀 가능할 겁니다. 자, KOK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런 내용들이 항상 뒤따라다녀요. 도대체 수익 재원, 보상의 재원이 뭐냐? 이거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막는 폰지 사기 아니냐? 아니면 국가에 제대로 인허가를 안 받고 몰래 하는 불법적인 다단계 아니냐? 그리고 5년 동안 채굴해서 보상을 준다는데 그럼 5년 이후에는 뭘로 보상을 해줄래?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뭐야? 그리고 KOK가 얘기하는 어떤 메인넷 블록체인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다수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요 제일 궁금하신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3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런 강의 때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죠. 손 드셨어요. 누가 소개를 하셨어요? 최현주 씨. 그럼 뭐라고 하면서 여기에 오자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사실 네, 사실대로 얘기하시죠. 사실대로 하시죠. 기회 안 들어왔어요. 네. 기회 안 들었는데 윤미선 씨, 윤미선 씨, 그분이 저는 직업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사주를 놓고 봤는데 이거다. 머리 아파. 철학적이시네. 대표님 보러 왔어요. 제가 돈이 많이 붙게 생겼죠. 돈 벌어주니까 골프도 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받고 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사실대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저기 가면 좋은 정보가 있고 돈 벌 수 있어. 뭐 이 정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아시고 오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면 누가 소개를 했는지 그 소개자한테 제가 물어봐요. 지금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한 지. 그럼 한 2달, 2-3달 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꼭 집어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이 사업에서 수익을 받고 있는데 그 수익의 원천이 뭔지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본인들이 지금 매일매일 수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의 원천이 뭔지를 모르고 받아요. 이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난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받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금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의 원천이 가장 중요해요. 재원이죠. 재원. 첫 번째가 재원, 두 번째가 그 수익, 그 보상을 왜 줄까? 나한테 왜 주지? 금융사업이 아닌데, 금융상품이 아닌데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이자 개념이 아닌데 나한테 왜 주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보상을 주면서 과연 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지? 이 회사가 얻는 이익이 없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 이렇게 꼬드겨서 모아가지고 한탕주의로 먹고 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초사업설명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특강하고는 좀 내용이 틀려요. 좀 넓게 깊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한 60%? 50%? 60% 정도 KOK를 조금 알게 되십니다. 굉장히 만만해져요. KOK. 매일매일 수익을 받으면서도 뭔가 불안에 떨면서 받으시는 것들이 지금까지였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잘못되나? 나는 돈 벌고 끝내야 될 텐데. 늘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걱정 이런 것들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맞죠? 네. 암호화폐가 왜 생겼어요? 왜 만들어졌어요? 암호화폐가 왜 만들어졌어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막 던지지 말아요. 생각하고 좀 던져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해킹 단계 자. 탈주마. 자. 이 이미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진화된 거죠. 사람이 진화하듯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가 진화한 거예요. 화폐가 어떻게 진화가 됐어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된 거예요. 정답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편리하게 진화가 됐는데 편리하게 진화가 됐다는 것은 기존의 화폐가 뭔가 불편하거나 개선에 필요가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진화가 된 거죠. 최초의 화폐는 물물교환이었어요. 최초는 물물교환이죠.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화폐는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깎아서 돈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 동전, 종이돈, 지전, 신용카드, QR코드. 이 신용카드 QR코드가 스마트폰에 담겨가고 급기야 암호화폐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존의 화폐가 뭔가 불편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새로운 화폐가 나온 거예요. 개선된 화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공감하시죠? 그러면 기존의 화폐, 법정 통화를 얘기합니다. 원화, 달러, 엔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마구 찍어내면 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자, 화폐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능, 가치 전달의 수단입니다. 교환 가치라고요. 제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 보존의 수단이 됩니다. 저장 가치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마트에 갔을 때 10개의 제품을 살 수 있었다면은
사장님한테 갔을 때 10,000원의 가치 역시 10개 이상의 제품을 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9개밖에 못 산다. 우리가 약 30년 전에 금값이 4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한 돈에. 지금 얼마예요? 28만 원 정도 돼요. 28만 원 정도 돼요. 금값이 왜 올랐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 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금값이 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만큼 30년 전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바로 이거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 이 10,000원의 가치는 어떤 국가에서 보장을 해줄 것이고 이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돈은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돈이 나왔다. 좀 어렵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돈이 왜 신뢰를 잃어버렸느냐? 마구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어디서 찍어내요? 중앙은행에서. 중앙 권력이 조정하는 관장하는 중앙은행에서,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말하자면 연방준비은행, 이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찍어내요. 그렇다면은 이 중앙 권력,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도록 탈중앙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탈중앙화된 화폐가 최초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아주 쉬워요. 기존의 화폐는, 법정화폐는 중앙화 화폐예요. 즉 중앙화폐는 수량이, 발행량이 무한적인 화폐를 얘기합니다. 탈중앙화 화폐, 암호화폐는 수량이 제한적이다. 마치 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쭤볼게요. 암호화폐가 왜 생겼어요? 네. 금방 들었잖아요.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중앙으로부터의 권력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콕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왔죠. 그럼 콕플레이라는 플랫폼 안에 기축통화인 콕토큰 또는 콕코인을 아셔야 돼요. 근데 콕토큰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아셔야 되고 비트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의 존재를 알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금부터 우리 공부를 해보죠. 금 좋아하시죠? 금 비싸죠? 왜 비싸요? 귀하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왜 귀해요? 많이 없으니까. 예. 수량은 작은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추값이 비싸지고 배추값이 비싸지면 뭐라 그래요? 금추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둘이 대화할 시간 없어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값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귀하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러면 왜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이아 값이 됐다고 얘기했지? 배추값이 오르고 상추값이 올랐으면은 금추가 됐다고 하지 않고 다이아 값이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으로 대변을 하고 금으로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금보다 다이아가 훨씬 수량이 작고 훨씬 더 작으면서 비싸요. 근데 왜 금일까? 왜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하필 왜 금일까? 인류 역사는 왜 전 세계가 서로 교류가 없었던 그 아득한 옛날에도 중동도 인도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도 금을 돈의 척도로 삼았어요. 금만을.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금이 돈의 척도일까? 변하지. 변하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영상을 보셨죠?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서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벌려면요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준비 없는 사업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학습과 공부를 해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얼마면 얼마 나오니? 몇 달 만에 원금 뽑니?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니? 딱 요 세 개 물어봐요. 암호화폐 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 금이 변하지 않는다. 다이아도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도 안 변합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자, 막 던지지 말라니까요.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생각하고. 은이나 동은 아닌 이유가 시간이 가면 가치가 변해요. 변색이 됩니다. 그죠? 금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물성이 안 변해요. 그런데 다이아도 금보다 더 양이 작고 변하지 않는데 왜 다이아 값을 가지고 돈으로 치지 않느냐? 돈의 척도로 치지 않느냐? 다이아는 그때 가격의 차이가 나요. 가치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 똑같은 원 캐럿의 다이아라 하더라도 세공 기술과 투명도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가 다이아 1캐럿과 10캐럿의 가격이 곱하기 10횡 나오는 게 아니라 곱하기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어요. 천차만별로 그때그때 가격이 틀린 게 다이아예요. 은이나 동은 가치가 변한다. 그런 반면에 금은 물성이 변하지 않죠. 그리고 1온스의 가격과 100온스의 가격이 똑같이 곱하기 100 계산이 돼요. 금의 양은요 전 세계에 18만 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약 4분의 3 정도가 채굴돼서 유통되고 있어요. 올림픽 수영장 5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4개 분량이 채굴이 됐고 지하에 추정되어 있는 게 1개 분량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18만 톤. 자, 금이라는 건 뭐죠? 수량이 정해져 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금의 가장 큰 특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금에 갖고 있는 속성. 자, 금마저 마구마구 특정 권력, 특정 세력, 특정 개인이 마구마구 법정화폐처럼 찍어내고 채굴하고 그 사람만이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면 만일에 금도 똑같이 법정화폐처럼 무한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금은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채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개울가에 가셔서 하루 종일 뜰채짓 하면은 사금을 채취해요. 지금도 전 세계는요 사금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은 특정한 사람만이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채굴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죠? 이게 뭐예요? 탈중앙화예요. 이게 중앙화된 권력에서만 금을 채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채굴 광산의 허가 요건만 맞춰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채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채굴할 수 있다. 누구만 채굴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탈중앙화입니다. 금이 탈중앙화되는 것이다. 수량이 작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자, 수량이 비트코인 몇 개? 2,100만 개. 이런 대답이 딱딱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몇 개가 채굴됐어요? 5% 약 1,890만 개, 1,900만 개 정도가 오늘 현재까지 채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00만 개 정도 채굴되는 데서 약 400만 개, 정확히는 뭐 440만 개라고 합니다.
400만 개가 이 세상에서 하직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드를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비트코인이 400만 개 이상이 됩니다. 즉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1700만 개. 그런데 이 1700만 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요. 이걸 가지고 자연 감소라고 합니다. 자연 감소. 얼마 전에 비트코인 1조 원어치? 그 친구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휴양지에서 그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한테 어느 거래소에 내 비트코인이 있고 비밀번호가 뭐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그 비트코인 그 소유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못 찾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는 어떤 상속 증서를 갖다 주면은 자기네가 찾아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연 감소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처음 시작 초기에 블록당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블록을 암호를 해석하는 걸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을 연결하는 걸 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블록당 50개가 채굴이 됐는데 이것이 4년마다 반감기가 와요.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4년 만에 25개, 그 다음에 12.5개. 지금 세 번째 반감기예요. 지금이 2021년이 요 4개 중에 요게 와 있습니다. 지금 6.25개가 채굴이 되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뒤에는 3.1개가 채굴이 되고 급기야 2030년이 되면은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서 99%가 채굴이 돼요. 사실상 채굴 종료.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채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건 1700만 개 내외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하나씩 돌아가려도 나눠 가지려도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자연 감소로 인해서 점점 그 공급량은 수량은 줄어든다. 그렇다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가격이 높아진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수요가 생겼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가격이 어땠어요? 2010년 5월 22일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피자데이입니다. 비트코인 내가 10,000개 갖고 있는데 나 피자 좀 먹고 싶은데 10,000개하고 바꿔줄 사람 없냐? 피자 2판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때 피자 2판의 가격이 단돈 4달러. 지금 말하자면은 피자 2판을 약 4천억에 사서 먹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최초의 거래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약 4천만 원 하죠. 그럼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좀 4천만 원으로 떨어진 건 사실인데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오른 건 또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곡선을 보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공급량에 반비례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수요가 늘어났을까? 비트코인이 수요가 왜 늘어났을까요? 가격이 오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 비트코인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시죠? 한 100개쯤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최소한 가격이 왜 오르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를. 어려웠어. 몰라. 수요가 왜 생길까요? 수요가. 자,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공부하는 겁니다.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금융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화폐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고팍스라는 거래소 혹시 아시나요? 네, 고팍스라는 거래소.
아마 살아남을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코팍스 거래소의 오너가 30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버드대 역사학교예요. 하버드대학교에. 하버드대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다 공부하게 되죠. 당연히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돈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니까 돈의 미래가 나온 거예요. 암호화폐네.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한국 가서 빨리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향하는 코팍스가 생긴 겁니다.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어느 거래소보다. 그거예요. 돈의 역사. 자, 이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는 200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국제 금융위기가 온 거 다 아시잖아요.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리만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한 이유는 무분별하게 신용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집을 사도록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회수가 안 돼서 파산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거렸죠. 즉 빚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하락이 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 이걸 땜빵질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미국은요 이 미 연방준비은행이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지만은 정부가 관장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민간은행입니다. FRB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하려면은 미국의 국채를 FRB에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국채를요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받아와서 푸는 거예요. 빚으로 망해가던 나라를 빚으로 망해가던 경제를 빚을 내서 땜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비롯해서 모든 제품은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가 무한정 떨어지게 된 거예요. 돈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신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된 그 시대적 배경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지금의 사회적 환경이 똑같아요. 생겨난 이유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다. 지금 왜 가격이 올라가요? 왜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왜 늘었어요? 수요가 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이죠. 돈이 많이 풀리면 과거에는 이 돈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였어요? 금, 국채, 그리고 광물질. 대표적으로는 금하고 국채예요. 네. 그런데 과거에 경기 부양이 되고 돈을 많이 풀면 금값이 오르고 국채값이 올랐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들어서고 나서는 금값은 떨어지고 금값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과거 형식대로 한다면은 과거의 지식대로 한다면은 돈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으면은 금값이 올랐어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다면 금값도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값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역으로 올라갔어요. 뭐지? 이건 진짜 금이고 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금인데 그럼 같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이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금과 디지털 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이냐? 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이냐? 금은 수량이 제한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배우셨죠? 수량이 제한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죠? 탈중앙화이다, 똑같죠? 그런데 금의 단점이 있어요. 뭐죠? 보관. 네. 보관도 어렵고 운송도 어렵고 쪼개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달러가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오로지 진짜 돈은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다 금이었어요.
금이었는데 금을 갖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쪼개 쓰기가 어려우니까 금 보관소에 갖다가 맡깁니다. 맡기고서 금 보관증을 받아왔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달러입니다. 예전에 달러를 보면은 맨 아랫단에 이 돈을 은행에 갖다 주면 금하고 교환해 줍니다. 뭐예요? 보관증이었단 말이에요. 그 금을 보관했던 그곳은 금세공소는 오늘날의 은행이 된 거고요. 이게 다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던 달러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금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베트남 전쟁 때 이 금태환 제도, 금본위 제도가 없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달러를 발행해야 되니까 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금이 바닥이 났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달러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 금태환 제도를 안 합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키신저라는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게 됩니다. 사우디에 보내서 어떤 미략을 하게 되느냐? 야, 사우디야. 이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희들을 중동 최고의 국가로 뒤를 봐줄 테니까 니네가 지금부터 파는 석유값을 달러로 바꾼다. 그럼 그동안은 뭘로 받았단 얘기예요? 석유값을? 중동에서는 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도 석유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금이 있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금으로 석유값을 지불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석유값을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갈아타야 되는 안전자산에서 과거에는 국채와 금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비트코인이 다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은 단점마저 얘가 갖고 있다. 자, 1억 분의 1로 쪼개 쓸 수 있죠. 운송, 전송하는데 짧으면 10분이면 가죠. 수수료 거의 없죠? 변하지 않죠? 지난 10년간 사고 한 번 난 적 없죠? 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루키였어요. 얘가 사람이 될까 말까. 루키가 지금 슬슬 에이스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에이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뭘로 지표를 삼을 수 있느냐. 지금 올해 들어서 돈이 풀린 그 과정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개미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사고 팔았어요.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관들은요, 우리 개미들하고 틀립니다. 안전성과 투자성을 둘 다, 수익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돌려줘야 되니까 안전성이 그만큼 담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뭐예요? 자산의 재분배입니다. 과거에 금과 원유와 국채에 들어갔던 돈 중에 일부를 빼내서 비트코인에 살짝 다리를 걸쳐놨어요. 살짝 약 5% 정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금과 다른 것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용성. 자, 보존 가치는 똑같아요. 보존 가치는. 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존의 가치, 교환의 가치. 그죠? 보존, 저장 가치는 똑같은데 사용성이 있어요. 교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용성이 좀 더 기관들로부터 확신이 들고 또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단속. 왜 정부에서 이렇게 단속을 할까요?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은 CBDC. 걔네가 암호화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화폐를 지네 정부에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발행을 해요?
지금 중국은 뭘 쓰죠? 위안화를 뭘로 써요? QR코드로 써요. 왜 QR코드로 쓸까요? 거지도요. 동량을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없으면 동량을 못 받아요. 거지 동량 줄 때도 반드시 핸드폰으로 QR코드로 동량을 줘야 돼요. 중국은 반드시. 왜 그럴까요? 왜?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CBDC를 중국이 제일 먼저 발행하는 이유도 역시 위안화를 종이화폐로 쓰지 말고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써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장롱에 숨겨놓은 돈을 다 끄집어내라. 용서해 줄 테니까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모든 민간 암호화폐를 다 불법 행위로 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인민을 철저히 돈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는 지금 기축통화로 쓰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남미 같은 경우는 걔네 돈 안 쓰고 비트코인을 자기네 기축통화로 씁니다. 달러 가치가 달러의 절대 권력이 하락될까봐 지금 그런. 자,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러한 금융에 대한 것도 보시지만은 공급과 수요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 아실 필요 없어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거 알아서 여러분들 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용어 정도,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무조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되는 암호화폐냐 아니냐만 따져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암호화폐냐 아니냐. 생태계. 자, 공급은 점점 줄고 수요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이고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성과 유용성이 점점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면이 점점 좋아진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올라갈 것이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가 좀 더 많은 것들이 암호화폐로 오겠죠. 지금 한 3에서 5% 들어간 것이 한 10%만 넘어오더라도 금의 시총은요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 비트코인의 시총은 8천만 원 할 때 1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4천만 원 정도니까 0.5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20분의 1,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일에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나고, 지금 캐나다는 ETF 승인 났고요. 이더리움도 ETF 승인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문제는 미국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 만일에 승인이 난다면,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승인이 난다면 상당 부분 금에 들어갔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갈아탄다. 금은요 2014년도에 금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이 났어요. 금값이 4배가 뛰었습니다. 16만 톤에서 18만 톤이 채굴돼서 거래가 됐는데, 영국의 런던의 금 시장에서 자그마치 비트코인 ETF로 60만 톤이 거래가 됩니다. 종이로 거래합니다. 그만큼 유통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타이밍상 참 좋을 때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콕토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콕토큰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쓰레기 코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콕토큰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큰이 왜 생겼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 보상을 왜 주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보상을 주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이 플랫폼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플랫폼이. 자, 한국이 만들면 전 세계 최고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K 컨텐츠 한류문화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웹툰. 게임은요, 전 세계 1등, 2등, 3등 업체가 다 한국 업체예요. 이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55%.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왜? 여기 지금 게임 하실 만한 연배가 별로 없어. 웹툰, 우리 나이 때는 일본 만화를 보고 컸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불 속에서도 만화를 중독성이 다 있거든요. 이 디지털 컨텐츠는요,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속성이 있어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두 번 다시 생산 원가가 안 들어가요. 음악이든 게임이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두 번째, 썩어 문드러지지가 않아.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이 있어요. 음악이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중독성이 있고요. 갬블성, 도박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선정성까지 갖고 있어요. 15세 미만 게임에 보면요, 이런 애들이 쭉쭉빵빵한 애들. 선정성이 있어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콘텐츠에 그만큼 광고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왜? 광고를 때려서 한 번만 발을 담그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만들면 가장 세계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플랫폼 있죠. 구글,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플랫폼도 있어요. 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출이 반토막 난 플랫폼도 있어요. 에어비앤비, 우버. 왜? 남의 차를 안 타요. 여행을 안 가요. 똑같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극명하게 갈렸는데 그 성공한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비디오 가게 대여점에서 시작해가지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컨텐츠 중에 상당 부분이 누구 거예요? 우리 K 컨텐츠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상당 부분이 누구 거예요? 디즈니 거였어요. 디즈니는 자체 플랫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디즈니가 배가 아픈 거야. 넷플릭스에서 성공한 걸 보고서 몽땅 콘텐츠를 빼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넷플릭스처럼 지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왔어요?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4조 원을 풀어가지고 야, 한국의 업체들아, 우리한테 콘텐츠 좀 만들어서 보내줘. 이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작 몰라요. 우리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청와대 산하죠. 청와대 산하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강남 한바닥에서 한국 사람 보고 야, 외국에서 이 K 콘텐츠를 보고서 이렇게 광적으로 미쳐 있는데 당신은 그걸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70%가 이건 정부에서 과장돼서 홍보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정작 우리는 모를 뿐이지 전 세계는 K 콘텐츠에 중독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BTS 방탄소년단이 작년 연말에 노블록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곡을 발표했죠. 한국의 트래픽률은요 9%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91%가 전 세계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K 콘텐츠예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한국이 만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이 콘텐츠도 꼼짝없이 이 중앙화된 플랫폼에 올려야만이 글로벌로 유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30% 이상 고율의 수수료를 떼가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아무리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도 얘네 입맛에 안 맞으면은 컨텐츠를 안 올려줘요. 큐레이션 권한 자체가 얘네한테 있어요. 독점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가 얘네한테 올려서 얼마나 다운받고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얘네가 공개를 안 합니다. 영업비밀이라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주머니에 현금은 있어요. 현금은 있는데 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못해서 K 콘텐츠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카드가 없을까? 왜?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어. 왜 없을까? 은행에서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데 안 만들어줍니다. 이 지구상에요 67억 인구 중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 훨씬 더 넘어요.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신용카드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왜 은행 계좌를 안 만들어줄까? 은행이 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은 뭘로 먹고 살아요?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아요. 내가 통장을 만들어주면 예금을 해야 하면은 내가 이자를 주죠. 그러면 예금 받은 걸 모아서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줘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라는 기업인데 돈이 없어. 못 사는 나라는 돈이 없어. 그럼 통장을 만들어 줘봐야 예금을 안 해. 또 예금을 했다 쳐요. 대출을 해주려니까 얘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놈인지 갚을 놈인지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금융 데이터가 없어요. 신용 데이터가. 그래서 못 사는 나라는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당연히 현금은 있어도 K드라마, K팝을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고 또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자, 우리도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불법 다운 많이 받았어요. 불법 복제 많이 했고 얘네가 그걸 보호해 주질 않아요. 마치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을 해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해결이 돼서 다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요. 지적재산권. 왜? 위변조가 안 되는 기술이니까 투명한 플랫폼이 되죠. 자, 블록체인 기술은 한마디로 무슨 기술? 신뢰의 기술이에요. 신뢰는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민주적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제가 신용카드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코인으로 얼마든지 결제하고 송금하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정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뭘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KOK 플랫폼에 얹혔어요. 근데 KOK에 있는 소비자 중에서 유저 중에서 누군가가 다운을 받고 과금을 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정산이 들어갑니다. 구글 보고 돈을 주세요. 청구 안 해도 돼요. 이게 뭐예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대표적이죠. 자, 스마트 컨트랙 기술은 무엇이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책을 10권을 배달을 해주면 내가 책값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3자가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9권밖에 배달을 안 하고서 10권 배달했다고 나한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분명히 10권을 받았는데 9권밖에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요. 분명히 10권이 배달이 됐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화장실 갔다 와서 야, 비싸, 9만 원으로 깎자 라고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멱살잡이를 하든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똑똑한 계약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10건을 배달을 딱 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동시에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KOK 플랫폼에 얹혀놨어요. KOK에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나한테, 개발자들한테 정산이 들어온다. 괜찮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콘텐츠 공급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플랫폼 사용 수수료가 낮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까지도 낮아집니다. 모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급자와 사용자를 만나게 한 하나의 시장터를 얘기하죠. 여기서 매출을 일으켜서 공급자하고 나하고 수수료를 나눠갖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업도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플랫폼도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콘텐츠가 들어오고 소비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니네들은 구글에 가서 30% 내야 되잖아. 구글한테 우리는 한 5%만 받을 테니까 우리가 유저 많이 모아올 테니까 앞으로 우리 콘텐츠 좀 많이 좀 넣어줘 얘들아. 이랬더니 안 들어와요. 왜? 야 미쳤냐? 내 콘텐츠를 보고 쓸 매출을 올려줄 유저가 없는데 내가 왜 돈 내고 들어가니? 차라리 내 콘텐츠를 라이센스를 사가. 우리 지금 영화도 대부분 다 사오고요. 처음에 다 사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도 있고요. 근데 언제까지 플랫폼이 사올 거예요? 플랫폼은 사오는 데가 아닙니다. 지 발로 돈 내고 걸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플랫폼이에요. 광고주 있잖아요. 광고주. 광고주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유저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니네 광고비 싸게 받을 테니까 광고 좀 넣어줘. 미쳤니? 광고를 볼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얘기는 뭐예요? 유저만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돈가방 들고 돈 지불하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저를 모으는 게 먼저란 얘기죠. 근데 유저는 어떻게 들어와요? 장동건, 이병헌이 시켜가지고 광고하면 들어오나요? 아니 광고할 게 없어. 콘텐츠가 없는데 뭘로 그 광고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광고 활동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광고 활동 가지고 차라리 구전 광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줄게. 바로 이 제도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모으면 콘텐츠는 알아서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광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다 광고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광고들 알아서 들어온다 이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쿠팡이 성공한 기업이에요? 실패한 기업이에요? 성공했어요. 맞아요. 증시 상장해서 미국 증시 직상장했죠. 상장해서 얼마의 시총을 기록했어요? 자그마치 100조 원. 100조 원이면 우리나라 2등이에요. 삼성전자가 500조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에 보면요. 삼성 1위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2, 3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는 미국 증시에서 직상장을 해서 100조 원의 히트를 쳤어요. 실탄이 지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올림픽 중계권도 막 사들이고 그래요. 쿠팡이. 자, 근데 쿠팡이 적자 기업이에요? 흑자 기업이에요? 저기 입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적자 기업에 100조 원의 돈이 몰려요? 그전에 상장 전에. 적자 기업이거든요. 적자 기업인데 100조 원의 돈이 몰렸어요. 그 적자도 적자 폭도 상상을 초월해요. 쿠팡은 지금 만든 지 6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적자가 46조도 아니고 아니 46억도 아니고 460억도 아니고 4조 6천 몇백억 4조 7천억을 적자를 했어요. 작년 한 해 적자가 자그마치 6,800억. 아직도 적자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왜? 쿠팡이 뭐 때문에 이런 성공을 빠른 거뒀어요? 배송. 왜?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 쿠팡은요 1,500만 명의 유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유료 유저,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자그마치 500만 명이에요.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쿠팡의 성장세가 더 높을 것이다. 자, 이 4조 6천억의 적자 중에서 자그마치 38% 2조가 넘는 돈을 누가 쏟아부었느냐? 손정희 씨가 쏟아부었어요. 매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손정희 씨와 쿠팡의 오너한테 의장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유통 플랫폼은 죽어도 안 된다. 저 유통 플랫폼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왜? 저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 성공했죠?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손정희 씨는 38조를 벌어들였습니다. 왜 벌어들였을까요?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사람을. 뭘로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은 간사예요. 자기한테 혜택을 주면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냥 들어가서 잔류를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로켓 배송. 지금 신청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어요. 두 번째, 묻고 따지지 않아요. 가져가. 그럼 반품 그냥 가져가요. 집 앞에 놔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냥 배송해줘요. 세계 유일의 배송 시스템이에요. 이걸 쿠팡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뭘 했을까? 사람 모아놓고 뭐부터 했느냐? 쿠팡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가 나왔어요. 우리 KOK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가 나왔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쿠팡이 또 뭘 했느냐? 쿠팡 이츠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올 게 또 뭘까요? 실탄이 이만큼 장전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올림픽 중계권마저도 사들여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유저수의 힘이에요. 유저의 힘. 카카오가 왜 성공을 했어요? 우리 카카오에 왜 들어갔어요? 20원짜리 문자 때문에 들어갔죠. 한 달에 몇천 원 아끼려고. 자, 무료 문자를 2년 반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카카오가 400억 가까운 적자를 냈어요. 적자 아닙니다. 쿠팡하고 똑같이 전략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프로모션을 한 겁니다. 자, 2년 반을 무료 문자 서비스 사람을 이만큼 모아놓고서 뭐부터 떨어뜨렸죠? 애니팡 게임을 떨어뜨렸죠. 10년 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애니팡 게임 다 했습니다. 애니팡 게임 하다가 반드시 게임 머니가 떨어져요. 게임 머니가 뭐였죠? 빨간 하트. 중독성이 있어요.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 하트를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돈 주고 사든지 친구 초대하든지. 근데 카카오가 이걸 노린 거예요. 사람들은 간이하고 돈을 안 쓸 것이다. 대부분 친구 초대할 것이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무료 문자로 사람 요만큼 모으고 애니팡 게임으로 사람 요만큼 모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카카오 땡땡, 카카오 땡땡. 지금의 카카오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모아놨잖아. 유저들.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플랫폼 성공의 열쇠는 사람이에요. 사람만 많으면은 빅데이터가 생겨요.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 빅데이터는요, 블록체인화 된다면 엄청난 값어치를 창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쳐요. 앞으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우리 진료 기록들 있죠? 진료 기록은 누구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어요. 병원의 수입의 원천은 진료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료 기록,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료기 회사와 제약회사에 팔아 넘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내 의료 기록 니네가 어디에 써먹었으면은 반드시 나한테 보상을 해줘. 이렇게 돼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사람들이 몰리면 반드시 빅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이 돈이 됩니다. 사람이 몰리면 매출이 일어나고 광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몰리면 컨텐츠가 들어오고 컨텐츠가 들어오면 사람이 그 컨텐츠 때문에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또 다른 컨텐츠가 또 들어와요. 뭐죠? 이게 선순환 역할이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고 플랫폼 성공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모으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 플랫폼의 구조가 다 이해가 되세요. 요거 한 장이면. 자, 플랫폼이 이제 시작됐어요. 기업이 시작된 거예요. 기업이 시작되는데 기업이 다 성공하나요?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80%예요. 80%. 미리 말씀드릴게요. KOK도 앞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죠. 망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기업이 시작을 했어요.
성공할지 망할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에 유저들이 들어오려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리턴, 수익을 많이 줘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떻게 줬어요 우리? 만불 기준에서 처음 시작할 때 12% 줬어요. 9% 줬어요. 지금 7%죠. 만불 기준에서. 이제 반감기가 또 옵니다. 곧 와요. 거의 확정이 됐어요. 몇 프로로 떨어질지 몰라요. 5%? 더 떨어지면 3%, 2%, 1%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그만큼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결국에 이건 뭐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가 뭘 쓴 거예요? 광고 비용 쓴 거죠? 비용을 쓴 거예요. 비용을 점점 감소시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50개, 25개, 12.5개, 6.25개, 3.125개 채굴 완료.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3년 반 뒤에 채굴 종료 15억 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우리는 15억 개. 끝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니까 리스크는 크지만 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죠? 유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저 수가 증가가 돼요. 유저가 증가가 되면은 컨텐츠가 들어옵니다. 광고주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플랫폼이 채널링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어올 때 그냥 맨손으로 들어오나요? 계약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낼까요? 뭘로 내죠? 이 플랫폼 안에서는 기축통화가 뭐라 그랬죠? KOK 토큰, 콕 토큰을 사서 와야 돼요. 어디서 사서 와요?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사서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일어나는 동시에 기업은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는데 맨손으로 들어와요? 최소한 손에 300불은 쥐고 들어와요. 300불어치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죠? 콕 토큰. 지금 3개만 가능하죠? 테더까지 해서 4개인데 테더는 가치 상승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는 스테이블화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트나 이더로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700만 원대 시작했고요. 이더리움 20만 원도 안 할 때 시작했어요. 그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이고 이더리움이 지금 250만 원이에요. 20만 원도 안 할 때 받은 거예요. 자산 가치가 상승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영업 외 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업이익과 영업의 이익으로 이 사업을 영위를 한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천만 원 할 때 받아놨다가 2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반 정도는 우리는 태도화 시켜놓습니다. 재정 건전성. 하지만 그걸 보고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우리한테 주는 이 코스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충당을 못할 수도 있고 충당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고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회사는 뭘로 먹고 살아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기업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자선사업 하려고 이걸 하겠어요? 이 15억 개 말고 35억 개가 추가 발행이 됩니다. 토탈 발행 개수는 50억 개예요. 50억 개. 백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5억 개만 유통을 하고요. 공급을 하고 그 중에서 유통된 것은 다 갖다가 소각을 시켜요. 소각을 할 때는 회사가 돈을 들여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네? 소각을 한 만큼 이 35억 개, 회사 보유분 35억 개를 가지고 다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공급을 해야 돼요? 거래소에 공급을 해야지.
그런데 소각 당시는 이때도 소각을 했고요. 이때도 소각을 했고요. 이때도 소각을 했고 최근에는 1.1달러 때도 소각을 했어요. 토탈 소각이 약 6천만 개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이 소각이라는 것은요. 주식에서 얘기하자면 자사주 소각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각을 할 때는 작은 단가일 때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별로 돈이 안 들어갔죠. 근데 소각한 양만큼 회사가 나중에 재공급을 해줘야 돼요. 15억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3년 반 뒤부터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2년도 안 돼서 14배가 뛰었어요. 14배면 몇 프로예요? 14배면 도대체 몇 프로예요? 140%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생각하고 답을 하라니까 좀. 많이 했죠. 1400%예요. 1400%. 비트코인 하루에 2, 3% 오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2년도 안 돼서 1400%가 올랐습니다. 우리 최영규 박사님은 우리가 5년 안에 100달러 가지 말란 법 없다. 왜?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식에서. 이럴 때 소각한 양들이 앞으로 3년 반 뒤에 15억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채굴이 다 끝난 다음에는 맞춰주기 위해서 회사가 재공급을 할 텐데 그때는 자 35억개를 가지고 가령 지금 2달러인데 5배만 보자고. 그럼 10달러면 얼마예요? 회사는 얼마를 갖고 있어요? 40점. 근데 100달러면 400점. 200달러면 800점. 회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 회사 보유분, 토큰의 가치 상승. 자, 이제 다 정리됐어요. 보상을 왜 주는지. 이 보상을 왜 줘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보상을 주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뭐지? 회사 보유민의 토큰 가격 상승과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보상 재원은 뭐야? 광고비라며. 그럼 광고비를 갖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따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니네들이 광고비 갖고 있었다는 걸 제시해봐.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광고비를 뭘로 준다 그랬죠? 토큰으로 드려요. 돈으로 안 드려요. 원화로 드리지 않아요. 토큰은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토큰은 원가가 없습니다. 원가 없는 토큰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면은 가치가 생기죠. 수익 실현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생태계라. 회사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 지금 2달러예요. 많이 갖다 팔면은 2달러 미만으로 거래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맞죠? 많이 갖다 팔면은 이럴 때는 이걸 사서 스테이킹 해도 되고요. 투자로 들어가도 되고. 거래소 가격이 1.8달러예요. 그러면 갖다 놓으면 0.2달러, 10%를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계속 갖다 팔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살 수 있고요. 회사도 살 수 있어요. 회사가 가격 방어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는 이익을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지금 1.8달러로 떨어졌을 때 회사가 많이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10달러, 50달러, 100달러 갔을 때 회사가 공급을 해줘요. 왜? 계속적으로 사용한 걸 소각을 할 거니까. 35억개, 회사 보유분 35억개는요 소각 용도로 나오는 거예요. 소각을 해서 재공급할 때마다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작은 돈으로 소각을 하고 큰 돈으로 재공급을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2번, 3번 계속 보셔야 돼요. 이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중요해요. 이러면은 이제 KOK가 좀 만만해져요. 아, 이거 내가 알겠어. 적어도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좋은 글 이만큼 많아요. 90개예요. 아니 95개예요. 나쁜 글이 한 5개 있어요. 거기에 눈이 꽂혀버려요. 그럼 걔네들 말이 뭐예요? KOK는 콕플레이는 사기다. 왜 사기냐?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까 매출도 없다.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보상은 뒷돈으로 앞에 사람 돌려막는 100% 폰지 사기다. 헛똑똑이다. 일반 산업이고 법정화폐의 개념이면 걔들 얘기가 맞아요. 이것은 다른 구조에서 자, 우리가 ZBG, 빗성글로벌, 비트렉스, 쿠코인에 상장을 했죠. 다 세계 메이저 거래소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전 유일하다고 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뭘 알려드리려고 이것을 하냐면 이 간격이 주기가 일정합니다. 상승폭도 이 폭도 일정합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0.14달러에 시작해서 0.15달러 고작 0.01달러 상승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0.02달러 상승하는데 또 4개월이 걸렸어요. 0.03달러 상승하는데 2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상승 주기가 짧아지고 상승 폭이 가파라졌죠. 이건 뭐예요? 유저의 수하고 정의래요. 우린 유저를 뭘로 모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하나인 리퍼럴 마케팅 방식으로.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기하급수로 레버러지로 커지는 거예요. 숫자가. 내가 3명, 3명이 3명, 3명이 3명, 몇 명이? 9명. 그 9명이 또 3명씩 하면 어떻게 돼요? 27명. 그죠? 요 종이가 한 장에 1mm예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한 장에 1mm예요. 한 번 적으면 몇 mm예요? 2mm. 한 번 더 적으면 8mm. 3번 적었을 때 8mm죠. 1mm짜리가 요거를 7번 더 적으면 2에 10승을 하면 몇 mm예요? 3번 접었을 때 8mm밖에 안 했는데 7번을 더 접었다. 2에 10승이면 몇 mm입니까? 1024mm. 1mm짜리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의 레버러지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담임선생이 반장한테만 전달을 합니다. 비상연락만. 반장은 뭐예요? 각자 맡은 2명이나 3명한테 연락해요. 각각 비상연락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하급수로 사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코인 가격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코인 마켓캡은요, 전 세계 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순위, 우량 순으로 거래량과 거래 금액 순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00개 정도가 11,000개 정도가 지금 리스팅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코인이 지금 232 정도 됩니다. 232. 그런데 232 11,000개 중에서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냐? 약 5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50개는 약 10,000개는 메인넷이 없어요. 뭐죠? 남의 기술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직 메인넷 런칭 안 됐습니다. 우리도 ERC20 이더리움 기술을 갖다 써요. 코인은 내 땅에 내 집을 짓는 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자체 기술이 있는 것. 토큰은 우리 집 토큰이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썼으니까 뭘 줘야 돼요? 세를 줘야 돼요. 우리 콕 토큰을 전송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10,000개 중에서 50개 내외밖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업이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차질을 벌여요. 지금 우리는 콕토큰을 전송하기 위해서 수없이 전송을 하잖아요. 건 바이 건으로 이더리움에다가 세를 줘야 돼요. 가스비라고 하는 기술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메인넷이 이제 곧 런칭이 돼요. 미디움 메인넷이 아마 이번 달에 런칭이 되고 우리 거는 한 연말 이내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면은 우리가 남의 기술을 쓰던 걸 우리 기술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한테 주던 돈이 다 뭐예요? 우리의 이익으로 들어와요. 게다가 우리의 기술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신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능가할 거예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우리 기술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알리바바 코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알리코인이라고. 그럼 알리코인을 전송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콕토큰이 필요해요. 콕토큰은 어디서 구해야 돼요? 거기서 사야죠. 지금 우리가 KOK 토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콕토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지갑에 이더리움이 보유돼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은 어디서 나요?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사 오신 거예요. 돈 주고. 예? 이더리움은요 매년 1,800만 개가 발행이 됩니다. 유일하게 수량이 무한정이에요. 하여튼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 우량받는 이유는 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갖다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술이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콕토큰, 콕체인을 누군가 갖다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코인을 전송하고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콕토큰을 보유해야 되고 사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이 기술이 만만한 기술 같으면 개나 소나 다 했겠죠. 11,000개의 코인 중에서 이 기술,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이 약 50종류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 흑자라고 하는 유지 운영비가 나오는 코인은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걸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요 두 개 용어만 아시면 이제 KOK는 다 아시는 거예요. 토큰 이코노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면서 보상을 주는 건데 어떠한 행동? 자발적인 행동. 어떠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보상으로 줘요?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시면 참여에 기여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토큰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을 했어요. 친구 초대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광고를 해준 거예요. 부정 광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이 프로토콜 경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 플랫폼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과거 중앙화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를 지금 왔단 말이에요. 플랫폼 경제는 뭐예요? 공유 경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플랫폼만 돈을 법니다. 카카오만 돈을 벌고 네이버만 돈을 벌고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벌고 우버만 돈을 벌었어요. 자, 페이스북, 유튜브 누가 콘텐츠 올려요? 우리가 올리죠. 돈은 누가 벌어요? 걔네들만 벌잖아요. 이게 플랫폼 경제예요. 근데 이 플랫폼 경제에다가 토큰 이코노미, 즉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고 토큰으로 기축통화를 쓴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모두가 잘 사는 플랫폼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을 버는 경제로 바뀌어버려요. 자, 배달의 민족 예를 들게요. 배달의 민족에서 내가 치킨을 사 먹는다고 가정해요. 지금은 신용카드 있으면 되죠. 법정 통화를 쓰니까. 그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다가 이 토큰 이코노미를 집어넣게 되면은 배민 토큰이 있어야 돼요. 배민 토큰을 어디서 구해요?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내가 치킨을 사 먹기 위해서 배민 토큰을 삽니다. 그리고 치킨이 배달이 오면 내가 배민 토큰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결제받은 치킨집은 배달료를 라이더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큰으로 주는 거고, 닭집 공급받았으니까 닭값을 토큰으로 주게 되고, 플랫폼 사용수들도 토큰으로 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토큰을 받았어요. 근데 토큰이 필요가 없어. 나는 현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가 팔면 되죠. 거래소에서. 나는 치킨 말고 피자를 사 먹기 위해서 또 토큰을 사죠. 사용자와 공급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토큰 유동성 공급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토큰은 뭐라고요? 토큰의 수량이 고정돼 있다. 점점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이 커져요. 치킨집, 닭집, 피자집, 뭐 순대집, 떡볶이집 다 들어와. 그리고 서귀포만 쓰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쓰게 되고 뭐 전라남도도 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돼. 이른바 이 생태계가 커져요.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토큰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팔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네?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제 홀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요기요에서 사 먹던 나도 딴 데서 사 먹던 사람들도 배민 토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 플랫폼, 닭집, 치킨집 우리 모두 이 토큰의 가치 상승을 해서 다 돈을 버는 구조가 돼요. 그걸 가지고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데, 플랫폼 경제는 주식회사의 개념이고요. 이 프로토콜 경제는 디지털 협동조합의 개념이에요.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 홍익인간의 이념하고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프론티어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회사가 매출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플랫폼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줘라. 이것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뭘로?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리퍼럴 마케팅. 오지랖을 피워서 우리는 어떤 것도 팔지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서 컨슈머로 나가는 거고요.